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아, 1997년 6월 29일 10시 30분 이 세상에 태어나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0시 30분 26세의 꽃다운 나이로 피어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뿐인 우리 딸 이상은의 아빠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딸 상은이를 대신해 절규를 해봅니다. 국민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수사하려고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묻습니다. 우리 딸과 같은 26세 나이였던 아들을 먼저 보낸 고 박원선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에서 쉽게 물었듯이 저는 국가에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하였는지 이제는 국가가 답하여야 합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발 한 말씀만 하소서. 이상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저희 아들의 사망진단서라고 하네요. 사망일시도 추정, 이태원 거리 노상, 사인은 미상.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부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사인도 시간도 제대로 된 장소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을 어떻게 떠나보내려 하십니까? 어떤 순간에 죽음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누군가 도와주어 심폐소생술이라도 받았는지 병원 이송 도중 사망했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참사 현장을 보며 무슨 꿍꿍이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 시신을 경기도 외곽으로 뿔뿔이 훑어놓으셨나요? 이태원 근처 큰 의료시설에 최소 20-30명이라도 모여 있었다면 이런 의구심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무서워 무엇이 두려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지시를 내린 건가요? 결국은 유가족끼리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계산 속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요? 참사 17일이 지나서야 수소문 끝에 겨우 유족 몇 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지원 없이 무슨 비밀 공작하듯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가가 왜 이렇게 피해자들을 대하는 것입니까? 158명의 청년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정부 책임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생자 명단 공개 문제로 갑론을박하게 만든 것도 결국 유족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이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까? 유족들이 무슨 반정부 세력도 됩니까? 장례비와 위로금은 그렇게 빨리 지급하면서 정작 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은 왜 참사 24일이 넘도록 안 해주는 겁니까? 정부는 유족들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에 이제 답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발언 이어가시겠습니다. 저는 배우 이지한의 엄마입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착했습니다. 연줄 하나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기 힘으로 동국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고 올 5월에 한 달간의 오디션을 거쳐 큰 기획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12월에 방영을 앞두고 매일같이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운동은 하루도 거르지 않았고 오직 그 작품에 온 신경과 온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눈물로 가득 차 숨조차 쉬기 어려워 마스크를 내립니다. 해가 뜨는 것이 두렵고 제 입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이 싫어 제 입을 꿰매버리고 싶은 심정이며 제 뼈에 붙은 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엄마하며 들어올 것 같고 배고파요라는 환청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받으려 합니다. 지한이 아빠는 장례식 후 자살 시도를 하였고 지한이 누나는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참사는 분명히 초등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난 인재이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사건임에 분명합니다. 그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한마디. 매스컴이나 인터넷 기사로 2차 가해, 명단 공개에 대한 2차 가해 기사를 읽었습니다. 전문이나 공부를 많이 하신, 그쪽으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다 같이 하시는 말씀이 동의 없는 명단 공개는 2차 가해라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저의 동의 없이 분향소에 위패 없고 영장 없는 사진을 봤을 분향소, 그 또한 저한테는 2차 가해였습니다. 한마디도 그거에 대해서 전문이나 다른 전문가들 말씀해 주신 분들 없어요. 장례 치르고 분향소에 윤석열 대통령님 그 앞에 교복 입은 학생이 무릎 꿇고 통곡하는 걸 봤습니다. 그게 분향소가 맞나요? 그런 분향소를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하는 시사톡톡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이태원 참사 그 희생자 명단 공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저희가 그 또 청담 게이트의 그 첼리스트의 그 증언과 관련해서 저희 더 탐사가 온갖 전국의 한복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탐사를 향해서 지지와 응원보다는 온갖 이 언론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저희 더 탐사의 그 무책임한 보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가 있어서 마음 든든합니다. 오로지 시민들을 보고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더 탐사 시민언론 민들레, 오늘도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하고 함께 하실 또 초대 손님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제 이제 오른쪽에 지난 주에 인사드렸었죠. 우리 김진호 에디터님도 같이 나오셨습니다. 예, 김진호입니다. 네. 그리고 제일 맨 왼쪽에 우리 민들레의 이명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이미 그 낱개조세에서는 많이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시사 톡톡에는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예, 김영 인하대 명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김영입니다. 네. 김영 교수님은 지금 또 민들레의 그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시죠? 네. 예, 저희 민들레 설립준비위원이자 네. 또 칼럼니스트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김영 교수님을 꼭 모시고 싶었던 것은 네. 우리 김 교수님은 동양 고전을 많이 연구를 하셨고요. 네. 특히 이제 노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그 지금의 생태 위기 속에서 노자라면은 어떤 가르침을 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김영 교수님을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지만은 우리 김영 교수님은 보기에도 벌써 좀 노자풍으로 네. 생기셨죠? 그렇게 보이시죠? 그동안에 쭉 노자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노자를 요새 얘기하는 사람은 많죠. 노자에 대해서 쓰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은 노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김영 교수님의 그동안의 삶의 이력을 좀 보면서 우리 김 교수님이야말로 노자의 삶을 사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 준비위원회 활동을 또 같이 하시면서 또 칼럼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김 교수님의 말씀을 지금의 노자가 살아서 다시 지금의 한국 현실을 본다면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더탐사와 민들레 시청자와 독자분들과도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여서 오늘 특별하게 좀 간청을 드려서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 교수님이 또 한 1년 전쯤엔 저한테 그 노자 관련된 책들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 중간 정도 읽다가 미처 다 읽지를 못하고 있네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연일 뭐 이렇게 그 눈앞에 닥친 전투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도 그 언제쯤 휴가를 좀 얻어서 교수님이 보내주신 잠이 안 올 때 읽으시면 수면제로 아주 완독을 좀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 그 교수님은 새숲학교의 사회적 협동조합 한강의 고문이시기도 하고 또 새숲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하네요.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가 이번 여름에 굉장히 비도 많이 오고 가뭄도 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이 기후 위기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생태적으로 우리 지구가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게 큰 과제여서 저도 이제 노자를 공부하면서 노자의 생태 사상, 생명 사상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와서 그런 강의도 하고 또 여기 생태도 가꾸고 시민들과 이런 걸 좀 확장하자는 의미에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또 노자 사상에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우리 김영 교수님 그리고 국제 전문 기자로서 또 오랫동안 또 현업에서 활동하신 또 김진호 에디터가 있어서 오늘 그 시사 톡톡은 훨씬 격조가 있고 깊이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희 그 더탐사가 이번 주에도 계속 끊임없이 그 기성 언론들과 전투를 치르는 사이에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는 그동안 좀 많은 벌써 또 좋은 기사들과 칼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가끔씩 그 조중동이나 기성 언론들의 그 오염된 귀를 또는 눈을 씻고 싶으시면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를 한번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를 보시고 싶으시면 그 포털 검색창에 시민 언론 민들레라고 치시면 이렇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오전 현재 보이는 화면이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네. 그냥 시민 언론 민들레 치시면은 바로 네. 저 화면에 열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기는 우리 8명의 에디터, 네. 그리고 30여 분의 칼럼진, 네. 그리고 또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합작으로 네. 만드는 지면의 모습입니다. 네. 민들레 광장도 있고요. 민들레 들판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에디터들이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법조 그리고 국제, 외교, 안보, 미디어 비평 분야에서 각각의 에디터들이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언론 민들레 요즘 이제 후원을 제가 다시 한번 또 당부해 드리고 싶은데요.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 워낙 우리 민들레에 참여하시는 이제 이 기자분들이 다소 이 돈하고는 좀 초연해 보이시는 얼굴들이라서 재정적인 문제는 아무 걱정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정적인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자막 하단에 시민언론 민들레 1만인 후원자 만들기 우리은행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우리은행 1005-004-425784로 많은 후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하는 이제 민들레 기자들은 거의 사실상 재능 기부와 같은 심정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은 기자들이 모여서 저희 민들레가 진정한 대한 언론을 넘어서 대항 언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 부탁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김영 교수님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고전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디디고 있는 길들을 잃었을 때, 과거에 우리 이제 성현들의 이 가르침에서 이제 다시 길을 찾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자의 정명론이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교수님의 말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를 노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노자의 생태 생명사상도 중요하지만 지금 난세인 것 같습니다. 난세인은 논어나 맹자를 좀 다시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년에는 난세 논어 읽기, 난세의 맹자 읽기를 하려고 하는데 논어에 보면 민유방본,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이고 민이 위중, 백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직이 그 다음이고 군위경, 임금은 제일 가볍다.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의 공복, 신분권에 불과하죠. 그 신분권이 주인 노릇하면서 이게 시민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거는 완전히 오도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답고는 그게 정명놀인데 이름값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을 못해요. 대통령은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을 통해서 민생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나라가 외교관계 속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신중한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밖에 나가서 스캔들을 자꾸 부리고 아주 품위 없이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고 여기 와서는 검찰들이 무소불위한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 임금이 임금답지 않고 신하가 신하답지 않다는 이 논어의 말처럼 대통령이 대통령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 불의한 사람, 죄진 사람들을 가두는 게 아니라 애매한 사람, 자기가 정치적 적재자의 사람들을 표적 수사를 해서 기소하고 그리고 말을 올바른 말을 하는 언론사들, 우리 도탐사나 MBC 기자들을 혼내고 적치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가 반성하고 사과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보도하는 사람들, 정확하게 보도하는 사람들 적반하장격으로 혼을 내고 야단을 치고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게 이게 문제가 아닌가. 오늘날에 있어서 정명로라는 것은 바로 그거다. 대통령답지 않고 또 지금 언론들도 받아쓰기를 하고 있고 진실을 캐지 않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거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역할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득권
네, 교수님의 검찰 이제 공자의 이제 뭐 네. 정명론, 그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않고 신하답지 않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 더탐사에 또 자주 출연하셨던 그 최동석 그 인사 그 조직 연구소장님께서 하셨던 얘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공직사회 가장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각 그 공직자의 본분에 맞는 직무 분석부터.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뭘 해야 되는지 본인의 직무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그냥 그 자리를 누리는 곳에만 이제 이 관료사회가 빠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경우도 그렇고 한동훈 그다음에 이번에 이상민 행자부 장관 이 모든 분들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자신들의 직무값을 직무를 뭘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리만을 탐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대통령이 답고 검찰이 답고 해야 되는데 검찰이 답지 못하고 편파적이고 임금이 대통령이 품위 없는 행동을 하고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 사회가 혼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개념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최동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직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적재적소의 인재를 써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파워 엘리트들은 좀 검찰들이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그 법무장관이 인사의 모든 그 검증을 하고 수사까지 지휘를 하고 있어요. 옛날에 자기네들이 검찰총장 할 때 법무장관이 지휘를 못 받겠다고 하더니 지금들이 자기네 검찰총장에 가서 시시콜콜한 가지 다 간섭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게 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게 국가 권력과 그 관료들이 이 공자의 정명론에 비춰봤을 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언론이 또 그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데 언론도 역시 지금 자신들이 뭘 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명뿐만 아니고 이제 정론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공자의 정명론을 또 언론 입장에서 한번 또 매서운 또 한번 좀 질타를 좀 부탁해요. 그런데 그 공자가 명부정적 엄불선 이름이 그 바로 잡히지 않으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 일이 이루어지져서 국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언론이 바른 언론이 되면 우리나라의 긴급적인 과제는 이런 거고 2차적인 과제는 이거고 이게 논의가 되어서 바른 길로 갈 텐데 그것이 꼬이게 돼요. 스텝이 꼬이게 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냥 뭐가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자들이 그 설치해놓은 프레임이라든지 그 가문 이설이라든지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진실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혼돈스러운 데로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의 역할이 정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론 얘기하면 옛날에 생각이 나는 게 우리 그 이명박 그 정부 때 이 방통대원군으로 통화하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상당히 맨날 그 강조했던 게 언론이 지금 제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정명 얘기를 막 그때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분의 정명론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름지기 이제 방송이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국익의 뒷받침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국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정권의 이익인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언론이 정명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그들이 만들었던 게 이제 종편이죠. 종편이 만들면서 언론 자체의 생태계가 이제 거의 정글로 변하면서 이제 언론들이 제가 볼 때는 언론이 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언론 자체가 하나의 이제 그냥
적자 생존에서 이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정권에 필요하면 아부하고 그다음에 온갖 그 자본과의 권력과 타협하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이게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경쟁이 언론의 가장 큰 지상 과제처럼 지금 이제 부각이 돼. 옳은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받아쓰기를 해서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증이 옳은지 그런지 우리나라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민의 이익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지 지배자의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의 지배 유지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민들레의 민자는 아까도 말했죠. 민유방본, 백성들이 나라의 근본인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이나 진실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권력이나 자본의 홍보지로 전락을 해서 그래서 민들레가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그 장관 취지를 밝혔는데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목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제가도 이제 법조를 이제 출입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검사들 뭐 거기 검사장쯤을 뭐 지내고 이렇게 그 퇴임하는 사람들이 항상 의례껏 그 퇴임사에 옛날 그 고전들 공자님 뭐 노자님 말씀들을 많이 그 인용을 하거든요. 특히 뭐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그 뭐 이 정권에 이제 뭐 본인이 뭐 이렇게 한 거 하다가 불의에 그 권력에 맞서서 자기가 이렇게 그 옷을 벗을 수밖에 없는 뭐 그 비통한 심정을 막 이렇게 뭐 고전을 빗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나도 참 보면 저분들이 참 고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렇게 잘못 인용이 되면 저런 식으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흉기로 변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오늘, 고전이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로 만드는 거죠. 원래 기독교나 불교나 이 원시 유학은 실천적이고 진보적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다 생각했는데 중세 주위 시대에 오면 1130년부터 1200년 주위 시대에 오면 이데올로기가 돼요. 백성들이 친민, 말 잘 듣는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를 하면 따르고 세금 내려면 세금 따르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그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실학자들이 18세기의 다산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이 친의 민중적으로 원래 원시유학이 가지고 있던 실전적인 성격을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이게 실학 운동입니다. 지금 그 지배자들은 아직도 중세시대를 살고 있는 것처럼 백성은 따르라. 자기는 자기 개인적인 윤리나 뭐 응답 세소지절이라고 합니다만 이런 거나 잘하지 정치는 우리들이 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뭘 정치에 대해서 간섭 이런 식의 아직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 근대 이후에 이런 우리 민주주의를 어긋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치 검사들에 의해서 납치되어 있는 우리가 공자님, 그다음에 맹자님을 맞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해방시켜야 됩니다. 우리 김영 교수님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 공자와 맹자가 공자와 맹자를 인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모독당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교회에 예수가 없듯이 사실 지금의 많은 교회에 개신교회에 특히 개신교회에 예수가 없죠. 지금 만약 예수가 살아서 한국 교회에 나타난다면은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든 적이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저는 고전이라고 하는 것도 고전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고전 속의 그 정신, 고전 속에서 공자든 맹자든 간에 스승들이 말하려고 했던 그 말의 어떤 본질을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고전은 끊임없이 새롭게 지금에 맞게 현지화되어야 된다. 새롭게 해석이 되고 저는 그런 점에서 고전은 곧 옛날 고는 신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전으로 새롭게 해석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실에 맞게 그러면 그것은 매우 낡은 지식이 돼버리죠. 그런 점에서 좀 전에 우리 강진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도대체 저 사람이 저거를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할까 그러는데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를 한 번 읽고 나서 그 전과 구가 달라지지 않으면은 그 논어를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한 번을 읽더라도 논어에서 많은 걸 배우는 사람이 있고 깨치는 사람이 있고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읽더라도 문자로만 글자로만 이해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이 많은 병태가 논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자기 실제 행동과 말을 통해서 얼마나 그르치는지 어긋나는지 하는 것들을 저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른바 식자로 불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이런 고전 인용의 행태에서 많이 이제 보게 돼서 참 씁쓸해한 그것이 이제 장면들입니다. 가도학자입니다. 예. 고전은 저 이명재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끊임없이 그 시대 정신에 대해서 재해석 돼야 되는데 재해석되는 오늘날의 21세기 민주주의 시대, 디지털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게끔 재해석돼. 그래서 교수님한테 좀 네. 제안을 급히 드리자면 책을 이제 계속 많이 펴내시잖아요. 이번에는 이 정치 검사들이 자기 퇴임사나 아니면 또 중요한 순간에 그 자신의 이제 그 이익을 탐하는 자신의 입장을 마치 이게 그 고전의 정신인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그런 언론 기사만 쳐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검사들의 고전에 대한 왜곡을 쭉 사례별로 해서 제대로 한번 고전의 정신을 한번 회초리를 드시는 심정으로 한번 책을 좀 펴낼 것을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일단 뭐 교수님께서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좀 진행을 좀 스피드 있게 좀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공자, 맹자 이게 성현들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해석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이제 언론들이 그 과거 성현들의 이제 가르침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언론들이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뭘 해야 되는지 언론 본연의 사명, 그다음에 언론에 가져야 될 올바른 시각, 관점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나 뭐 마르쿠제 이제 이런 분들도 등장하고 그러네요. 그 우리 아까 우리 저 강진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법조인들이 단장치를 하거든요. 이 전체적인 문맥을 정신을 봐야 되는데 자기 필요한 것만 따르는 거야. 그런데 뭐 저 성경에 기절할 때 여성은 남자를 따라야 된다. 뭐 이것만 앞뒤를 다 자르고 우리 요새 조선일보 그런 짓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앞뒤를 문맥 속에서 말을 이해하고 그 컨텍스트 사회적인 컨텍스트, 그 문맥 속에서 소설 컨텍스트와 그 텍스처럴 컨텍스트 속에서 그 말을 이해하는데 단장치를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거죠. 고전 또 왜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이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올바른 의식, 올바른 관점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고 쓸데없는 지식이다. 의식이 없는 지식은 괜히 죽은 지식이다. 남들 겁주려고 내가 말 박학을 깎냐고 자기 내가 좀 뭐 논도 읽고 뭐 고전도 읽었네 하는 거 과시를 하면서 민중들을 겁주려고 하는데 전혀 그런 데 넘어갈 필요가 없고 아까 크리틱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유가 없는 그 지식이나 그런 사회는 1차원적 사회고 1차원적 사회고 그런 인간은 1차원적 인간입니다. 비판적 인식을 통해서 참된 인식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의 역할은 바로 질문을 해서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사실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그것이 우리 전체 소수의 기득권층들 소수의 권력자들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데올로기이고 개념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국민들 전체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비판적인 감시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이영희 선생님 하면 좀 많은 언론인들이 뭐 마치 이제 자신들도 다 그 이영희 선생의 후학인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오로지 이제 이영희 선생님이 가장 이제 그 유명한 거는 이제 진실 추구잖아요. 진실 추구. 자기가 그 필요한 건 애국이 아니고 진실 추구라고 얘기하는데 진실 추구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단순한 그냥 그 사실 보도, 뭐 객관 보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올바른 의식, 올바른 시각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된 진실 추구로 해야 진정한 이영희 정신을 저희가 그 따른다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여기 오다가 저기 그 조선일보 기자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첨단 게이트의 이세창 얘기를 하면서 이세창 씨가 그 우리 강 기자를 그 고발한 거로 아는데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언제 저를 소환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를 물어봐서 제가 아니 기자가 그 얘기를 물어보기에 앞서서 이세창이 나한테 했던 얘기를 스스로 뒤집고 뒤집은 다음에 자기가 왜 자기가 했던 얘기를 받아쓰게 했냐고 그걸 가지고 이 고발을 하는 이 자체가 말이 되냐 이거는 그냥 기자가 위에서 혹여 강진구 기자를 조금 공격할 의도로 이런 취재를 시켜도 아니 선배 이런 걸 가지고까지 우리가 기사를 쓰는 것은 과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좀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세창이 자기가 한 말을 내가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해놓은 말을 자기 스스로 뒤집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를 명예훼손했다고 고발을 했는데 그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한테 묻기 전에 그럼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한 이세창에 대해서 기자가 같이 개탄을 하고 진영을 넘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일갈했는데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논점을 흘리고 왜곡하는 언론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자가 법조 출입 기자입니까? 아니요, 법조 출입 기자는 아닌 것 같고 일반적인 기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ABC가 중앙지검에 걸어서 그걸 확인을 해야지 취재를 해야지 그걸 어떻게 고소 당한 사람한테 그걸 물어보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청담 게이트는 어제 첼리스트가 이제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한 거에서 저희 더 탐사는 이제 오보를 한 걸로 이제 스스로는 이제 단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탐사가 어제 자신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만족스러운 사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더 이 더 탐사 그리고 강진구를 좀 만신창이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이제 오보에 따른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런 오보를 대형 오보를 낸 강진구에 대한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쪽으로 이제 이 기사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과의 통화 내용을 제가 그거는 한번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해서 이 우리 시청자와 독자들한테 서비스하면 좋은 생각의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V 조선이든 조선일보 기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얘기했던 대로 올바른 의식, 올바른 시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냥 영혼이 없어요. 그냥 위에 데스크가 그냥 지시하면 그냥 지시한 대로 가서 그냥 이 무서운 게 사냥개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의식이 죽었고 언론이 죽은 사회입니다. 의식이 참 중요한데 근데 그 전에 사실 일단 지식이 있어야죠. 교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실 기자는 무식하고 무지해서는 안 되는 직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소한의 지식, 최소한의 어떤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전에 우리 김영 교수님이 마르쿠지의 말을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비판적 시각. 근데 우리가 사실 비판이라고 할 때 그걸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비판은 무조건 거기에 지적하고 질타하는 것만이 비판이 아니고 무엇보다 B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칭찬할 거 칭찬을 하고 또 지적할 거 지적을 하고 사실 이것이 비판의 본래의 말인데요. 이 비판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서 크리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크리테리아, 어떤 기준이 되는 또 크라이시스로 하는 말처럼 위기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사안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비판적인 시각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맥락을 볼 줄 아는 능력, 지적인 능력이 수반되지 기초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워낙 지금 우리의 많은 언론들에서 바로 이런 점에서 전체 맥락을 보지 못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어떤 국부적인 면만을 집어내서 마치 이것이 사안의 전모인 것처럼 얘기를 하려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먹는 쌀 품종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거두절미라고.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거두절미는 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두절미. 거두절미 단장치 자기에게 필요한 거 따오는 거. 그래서 내가 아까 여기 단장취이 짧은 거, 자꾸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취사하는 거죠. 잘라낼 만든 거죠. 오늘의 키워드는 거두절미와 단장취이. 그러니까 언론이나 지식인이나 사실에 직해서 실사구시 정신으로 사물을 판단해야 되고 그것을 꿰뚫어 보는 지성, 비판적 정신이 필요한데 나는 여기에서 흔히들
야당 쪽의 이 얘기도 듣고 여당 쪽의 이 얘기도 듣고 정부 쪽에도 이 얘기 듣고 뭐 시민 이런 식으로 양비론으로 해가 자기네들이 참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에 편해야 됩니다. 기준 크라이테리아라고 크라이테리아는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님은 그런 말했어요. 진실이 어떻게 진실이냐? 이것도 참 애매해요. 그럼 민중들의 고통 앞에 중립이 없다 이런 말했어요. 아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이게 정부의 그 홍보하는 그 프로파간다도 50% 보도하고 그들의 입장도 50% 보도하고 이런 것이 중립이 아니에요. 그렇죠. 공정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그 민들레가 이태원 참사한 분들의 이름을 공개했는데 그 얘기로 이런 용기가 진실이고 언론이 할 일이고 입장이지 그걸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도 이런 게 있고 우리 뭐 시민들 입장 이러니까 우리는 중간에 섰다 이런 보다. 교수님이 이제 언급하신 부분들은 이제 얘기는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그 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올바른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올바른 의식을 가지면 정말 이 시대에 자기가 기자로서 무엇을 보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도해야 되는지 부분들에 대한 선명한 자각이 있는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조선일보 기자처럼 이분들은 자신의 의식을 가지고 취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위에 데스크에서 지시한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취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담동 게이트에 첼리스트가 자기가 거짓말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 사태가 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단선적입니까? 여전히 그 남는 의문점이 있고 윤석열 그리고 그 한동훈 이 사람들이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서 첼리스트를 어떤 식으로든지 압박을 해서 허위 진술을 사실 거꾸로 받아냈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러면 기자라고 하면 모름지기 최종적인 결론을 유보하고 남는 의문점에 대해서 취재를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때까지 취재하는 것이 기자의 기본적인 당인데 그냥 덮어놓고 첼리스트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꼭 오버야 이제는 강진구가 책임져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태원 그 참사도 마찬가지죠.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쭉 그동안 보도를 이 사건을 취재해왔던 기자라고 얘기한다면 당연히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사건 초기서부터 이 사건의 진상 그리고 희생자들을 시민들에게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은폐 음모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자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가 그 민들레와 더 탐사가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을 때 그냥 엄청난 그냥 저주의 단어들을 쏟아냈는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민언론 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는 우리 언론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자신의 길을 잃어버린 언론들에게 아주 무거운 저는 가르침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그 시인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을 불렀을 때 그의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우리가 춤을 하는데 허공이 되고 아무도 유령이 되고 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어떤 인격,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진정으로 추모하는 건데 이 민들레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관제 추모에 덫에 걸려서 그냥 아무 비판이나 또 말도 못하고 그렇게 뭐 추모해야 될 분들의 명단을 하면 2차 가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침묵 속으로 가가지고 참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날 민들레가 용기 있게 하니까 정의구전 사회단이 그날 24일 저녁에 일일이 호명하면서 정말 그 신부님들이 애끓는 심정으로 그걸 하나하나 명복을 빌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없었으면 밑에도 없고 영령도 없는데 그때 사제단 했습니다. 추모 미사를 이제 집전했었던 그 우리 좀 신부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희생자 이름을 이렇게 내가 호명을 하는 것이 폐륜이라고 얘기한다면 자기는 10번, 20번이라도 폐륜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사제단 정의구현 사제단에서도 이제 호명했고 민들레에서 명단 공개를 했는데 이 사제단이 호명한 부분들은 언론들이 또 쓱 피해요. 여러분들은 사제단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는 없고 주로 만만한 이 동네 북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더 탐사하고 민들레가.
그런데 뭐 다시 생각해 봐도 이것은 이 시대에 그 기자가 뭘 해야 되는지, 이태원 참사에 뭘 해야 되는지 기자들이 조금이라도 고민만 했다고 얘기한다면 진작에 했어야 될 일들인 거죠. 예.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명단 공개의 의미,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번 명단 공개 의미에 대해서 우리 또 뭐, 예, 우리 이명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저는 여기서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김영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명단을 지난 4.16 네. 때도 네. 그 4.16 희생자들의 그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형하고 할 때 출발이 서로 동병상련으로 그 서로 정말 고통을 당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하고 연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진실이 그 보도되고 또 알려지고 4.16 그 참사 때도 그 명단들이 아마 같은 반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명단이 이제 수합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네네. 또 빨리 그런 그 유가족들 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또 시민들도 그 유가들에게 슬픔을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 모든 그 사태의 진실은 될 수 있으면 이 정부 당국자들은 은폐하려고 그러고 숨기려고 하고 자기네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 놨으니까 그러려고 할 텐데 물론 시민사회나 이런 분들도 얘기하겠지만 그 자녀들을 잃은 부모 가족들이 가장 고통스럽고 왜 애들이 이 멀쩡한 서울 한복판에 바다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떼죽음을 당했는지 그거를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가를 물어보고 책임을 추궁하고 이래야지 그 한이 풀어있지. 이게 추모를 하는 것이 단지 뭐 허공에 대해서 이름을 부른다고 고개를 쓰고 국가계를 준다고 해서 이게 추모가 되는 겁니까? 네. 맺혀 있는 응어리 한을 풀어주려면 그 슬픔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슬픔을 나누고 또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물론 이렇게 민변에서 이렇게 20분들 모였을 때 다들 명단 공개를 하기를 바라고 또 자기네들 연대해야 되겠다고 하고 아마 민들레에서 더하면서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것도 늦어졌을 겁니다. 굉장히 언제 될지 몰랐을 겁니다. 이번에 민변에서 이제 그 유족들하고 기자회견 그 하는 현장을 저희 기자들이 이제 갈 때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왔는데 다른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물어봤던 건 뭐냐면 이번에 이 민들레와 더 탐사 일부 거기는 이제 이름도 얘기 안 하죠. 예, 일부 그 인터넷 언론에서 명단 공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유족들의 입을 통해서 명단 공개에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했었는데 유족들이 정반대의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명단 공개에 대해서 나무라는 전문가들은 많았는데 왜 도대체 그 명단도 없고 유표도 없는 그런 관제 추모 그냥소를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느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공부 많이 하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유족들 그 한마디 피 맺힌 그 한마디 이후로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더 이상 명단 공개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런 건 좀 많이 좀 주춤한 것 같아요. 다행히. 유족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마침 이번에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다 하니 조사 그 대상 중에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과연 누가 이 유족들 희생자분들을 이렇게 40군데로 분산을 시키고 그 유족들 간에 연락을 못하게 했는지 아니면 연락을 방해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심지어 그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CC는 저쪽 상계동까지, 상계명원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왜 그 언론 보도, 기성 언론 보도가 없을까 좀 저도 궁금한데 서울이 어딥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병원과 장례식장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이태원이 어디 절의 고도나 심사하는 유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0여 군데로 흩어졌고 그것도 가장 멀리 떨어진 중에 하나인 일산 동국대병원에 가장 많은 분을 모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그 조사를 통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언론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계 오래 몸을 담았지만은 아주 기본적인 우리가 아까 말했던 명단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것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 의제입니다. 근데 이번 언론들은 과연 현장에 있었는가? 언론은 마음 편하게 뭐 용산구청장이 어떻고 경찰서장이 어떻고 소방서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있었는가? 이걸 좀 그 조사하는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 조사하는 시민조사, 국정조사 말고 시민조사가 필요하다는 칼럼을 우리 이명재 그 기자가 썼는데 그것이 반드시 규명이 좀 됐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새벽 1시 47분에 소방당 발표가 2명이거든요, 사명자가. 언론이 그렇죠. 현장에 없었다는 소리고 그 현장에 접근을 만일에 막았다. 근데 사고 발생 3시간 17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언론이 현장에 접근 못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었으면 시민 차원에서 시민사회 차원에서 조사를 촉구하는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유족들의 입을 빌어서 명단 공개를 이제 비판하길 기대했었던 언론들은 이제 거꾸로 유족들을 통해서 언론사 기자들이 진작에 했어야 될 역할은 그리고 진정한 추모와 애도를 가로막기 위한 정부의 은폐 공작을 밝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 점에서 우리 시민 언론 민들레는 명단 공개 이후에 우리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될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아주 명확히 제시했다고 봅니다. 우선 민들레 광장 그동안에 그 나왔던 칼럼들 좀 예. 민들레 광장에 칼럼을 쓰시는 많은 분들께서 명단 공개의 의미에 대해서 저렇게 많은 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요, 저희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서 지지하고 찬성해서 저희가 저 글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명단 공개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찬반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것도 왜 공개해서는 안 되는지 좀 제대로 된 이유를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광노현 교육감이라든가 우리 강미수 선생, 또 박준구 교수 이런 분들 뒤에 또 나와 계시죠. 최선현 교수, 남궁혁 언론학자이시죠. 이런 분들의 글에서 명단 공개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긴급하게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광노현 교육감의 경우에는 특히 이분은 교육감 이전에 법학자이시고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인권규범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실천을 하신 분이죠. 그분이 명단 공개의 의미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그걸 조목조목 짚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요, 이번에 이제 글 속에 재난보도 준칙을 인용하면서 연민가에도 충격과 불안을 함께 겪는 공동체 구성원에게 참사 관련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을 권리이자 의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알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네. 공동체 이웃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비극에 대해서 공동체 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리고 언론은 이것을 알려줘야 되는 권리이자 책무가 있습니다. 저는 권리 이전에 책무라고 보고요. 저희들을 명단 공개를 하게끔 했던 것은 언론으로서 권리 이전에 책무감이라고 저는 감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는 이제 뭐 크게 보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단을 빨리 지우려고 하는 세력과 그다음에 희생자의 명단들을 온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가슴에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 세력의 그 맞부딪힘이 좀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엘리 위젤이라고 하시는 분이 또 하셨던 얘기를 또 엘리 위젤은 유대계 작가인데요. 전 작가이지만은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해온 평생을 이제 그 수용소의 고통 속에서 하지만 또 이것을 자기의 개인적 고통을 인류에
고통으로 또 그러면서 작가적인 사명을 다한 분이죠. 이분이 한 말씀에 이번에 우리 글을 쓰신 박충구 교수님이시죠. 이분의 글 속에 이 대목이 인용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예. 전국책에도 있어요. 예. 전사지불망 후사지사. 예. 앞의 일을 잊지 않는 것은 예. 뒷일의 길잡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기억을 하고 기록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를 왜 씁니까? 예. 다음에 참고하기 위해서 예. 자치 통감할 때 자치 통감이 그렇죠. 정치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역사책이라는 뜻입니다. 자치 통감이. 예. 귀감이 되는. 그런데 예. 그 우리 동양 고전 얘기하니까 또 한마디 더 하자면 네. 이번에 이게 슬픔의 치유는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데서입니다. 그 동병상련입니다. 가부의 심정은 가부가 호래비 갈고 가부에 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4.19 유가족들 중에 그 박경근이라는 그 분이 제일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했습니다. 이 생태 같은 아이들을 잃어본 그 부모의 마음이 지금 이번에 이태원 육지에서 이렇게 158명이 죽은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워서 제일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옛날에 그 글 중에서 보니까 4.16 그 가족들이 그 5.18 1980년 5.18 가족들의 한데 가서 약간 그 사죄하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나는 1980년에 광주에 희생된 분들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식들이 죽고 나 보니까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다라는 걸 느꼈는데 그때 대해서는 우리는 발언하지 못했고 참여하지 못했고 위로하지 못했다. 이 지금 반성한다. 지금 우리가 겪어보니까 아마 이 4.16 이렇게 참사를 겪었던 그 박경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또 이렇게 우리 찾아가고 하는 이유도 그 슬픔과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 사람들만 아니고 이 시대에 이걸 트라우마가 꼭 그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이 시민들 중에도 자녀들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비극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 시민들이 같이 아파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독일처럼 추모관을 만들고 위령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출발이 우선 명단이 공개되어 가지고 그분들끼리 우선 만나게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를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몇몇 유가족 분들이 이제 그 서로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그 화장장이었더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기획을 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40여 군데로 희생자분들을 분산시켰는데 서울이 아무리 대도시라도 주변에 화장장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그 화장장에서 자기 자식을 보내고 그리고 같은 처지의 유가족분들을 거기서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왜냐하면 그분들의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필요한 사람이 같은 고통을 당한 분들끼리 어떤 교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인간의 구원은 기억의 능력에서 온다는 릴리비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가 얘기한 건 사실 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예요. 인간이 살면서 온갖 끔찍한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머릿속에 기억에 담는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망각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한 능력이긴 한데 그럼에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기억들은 반드시 새겨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그 명단 공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같이 결의를 다지는 그런 차원의 좀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망각이 오는 거라고 봅니다. 민들레가 명단 공개를 한 날 우리 민들레에 실린 창자를 끊는 곡소리를 하라 단장의 곡소리죠. 단장. 이 글을 쓰신 강미수 선생님의 글이 많은 사람들이 올렸죠. 사실은요 이번에 그 민변이 주최한
유족들에게 간담회 기자회견을 사실 저는 그 시간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마 아이고, 예. 우리도 이명기 대표님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시는데 지켜보는 분들이 아마 유족분들 그런데 조금 내가 말씀을 이어받으면 우리나라에 진호기굿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호굿이라는 게 뭐냐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진혼을 해서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으면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산 사람들을 괴롭히고 흉년에 들게 하고 감옥에 들게 하고 질병을 잊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추모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혼을 달래는 진호기굿을 진혼굿, 혼을 진정시키는 굿을 해야 되고 그것을 기억하고 연대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제의를 함으로써 이분들이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산소에 묻어가지고 가식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3일 지났다고 7일장을 지냈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원혼이 진정되거나 이게 살아있는 그 유가족들의 한이 풀리는 거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 진혼제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같이 슬퍼하고 추모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고 아니 왜 이렇게 생태 같은 애들 왜 죽었는지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최고 책임자가 책임은 밑에 말단 직원이 지는 게 아니라 그날 그렇습니다. 소방서라든지 경관 이런 게 아니고 그걸 계획을 하지 않았고 실행하지 않았고 이런 프레임이 이런 작동될 수 있도록 한 최고 책임자가 궁극적인 책임자일 것이지만 지금 요새 하는 것들 보면 말단의 사람들 경찰서 소방서 이런 사람들이나 불러가지고 족치고 그래서 어쨌든 안전행정부 장관 이런 사람 뻔뻔하게 그냥 책임 회피하고 이런데 뭐가 혼이 진정되겠습니까? 여야 간에 어쨌든 그래도 이제 국정조사에 합의를 돼서 이번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한 우리 이제 그 정부의 무능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이 될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을 바라보는 우리 언론들의 책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어디서도 책임을 묻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국정조사에 빠져 있고 지금은 마치 언론들이 정부의 무능의 자신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자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유체이탈 화법으로 지금 요즘은 이제 보도가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우리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 정부의 무능뿐만 아니고 언론들은 과연 죽음을 우리가 제대로 이 참사를 제대로 보도를 했고 죽음을 우리가 모독하지 않았나 이런 언론도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부의 무능이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한다면 언론은 죽음을 모독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는 또한 정부의 부지의 참사이자 언론의 참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점에서 언론 참사도 시민조사하자. 사실 어제 우리 김진호 선배의 그 주문을 받고 쓴 글인데요. 언론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는 없죠. 언론의 자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못하죠. 국회가 못하죠. 그렇다면 누가 할 것인가? 사실은 언론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언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반성문을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찰 능력인데, 자,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언론 바깥의 언론. 사실은 이제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헌법 21조에 언론의 자유는 주체가 언론사가 아닙니다. 기자가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입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언론의 문제는 그 국민들의 문제이고 시민의 문제예요. 그래서 언론이 제대로 된 자기 반성을 보이지 않을 때는 국민들은 언론의 한 주체 일부로서의 자기의 권리로서 언론에 대해서 질타하고 반성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 스스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나서서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언론 참사가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권리이고요. 제가 이렇게 썼더니 어떤 분께서 그렇다면은 많은 그 왜곡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민들레로 그 기사들을 모아서 보내주면 되겠느냐.
아,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에서 또 많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자기 집단의 문제를 자기 집단에서 자성한다는 게 참 옳은 일인데, 바람직한 일인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난 그래서 이번에 그 언론의 그 문제, 지금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는 참 이게 여러 가지 왜곡 보도라든지 편파적이고 안이하고 질문할 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걸 비판할 수 있는 지식인들, 학계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좀 깨어가지고 좀 그래도 우리나라의 바른 정신을 깨우치는 곳이 세계에 특이하면 언론하고 종교계하고 학계,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이 언론의 문제들을 밖에서 객관적으로 봐서 이제 언론 학자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여론을 전달한 지식인들이나 종교인들 껴있는 지식인들이 바른 말을 이렇게 좀 해서 정화할 수 있도록 밖에서 자꾸 이렇게 채찍질을 좀 가하면서 또 언론 안에서의 내부 자정 운동을 벌이고 이렇게 갈 때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종교는 또 그런 말씀이에요. 종교도 이번에 뭐 신부님들 두 분이 약간 가벼운 말씀을 하셔서 한 건 한 종교인으로 좀 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뭐 정직을 시킨다든지 아주 신부의 자리를 박탈한다든지 이건 좀 과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또 언론에서 좀 더 이 얘기를 해줘. 이런 것들에 어떤 이런 경과가 있고 본말이고 선우가 있는데 그 말 한 말에 대해서 보다 과도하게 징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 장관들이 윤석열에 대한 찬양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옹호하고 한 그런 신부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하고 하지 않다가 비판적인 발언하고 좀 약간 뭐 장난기가 섞여 있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는 이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하는 거 보는 언론에서 또 해주고 지식인들 해주고 서로 이 트라이앵글처럼 언론계나 지식인이나 교수님이나 이명재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무능은 다행히 이제 국정조사 가 이제 합의가 되어 있겠는데 언론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그 어느 쪽에서도 지금 이제 책임을 묻는 게 없어서 시민조사라는 표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뭐 종교계 지식인들이 모인 그런 부분도 결국 이제 보면 시민조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한번 민들레에서 앞으로 계속 목소리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뭐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스스로 자신들이 해야 될 역할들, 정명들을 이제 잃어버리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언론관이 이게 정말 뭐 이건 시대를 거슬러서 뭐 70년대, 80년 뭐 이전으로 급격히 지금 이제 후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우리 이명재 대표가 우리 김동훈 기자협회장, 그다음에 정찬영 사장, 정찬영 YTN 사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번 했었죠. 지난 화요일이었던 것 같네요. 수요일. 긴급하게 사담회를 가졌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는 뭐 언론 탄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의 결론과 같은 것이 지금의 언론 상황은 특히 이제 지금의 정부 집권 권력의 언론과는 이명박과 유신 독재의 종합판이다.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확대판이다. 그렇게 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좀 모아졌습니다. 저는 지금이 사실 언론 탄압 국면만이냐 그렇게 봐서는 절반만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탄압이고 한편 포섭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언론,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탄압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MB 정권과 유신 독재의 탄압과 함께 한편의 회유의 방식으로 매우 좀 지능적인 전방위적인 그런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기들 마음에 드는 언론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권력과 언론의 일체화이다. 그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일체화된 언론에 대해서는 더없이 관용한, 관대한 마치 두 몸이 일심동체하고 같은 한 몸을 이룬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런 점이 지금 탄압이라고 하는 면만 가지고는 지금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양면성, 복잡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뭐 도어 스태핑 윤석열이 이제 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내봤던 도어 스태핑이 이제 폐지가 됐고 그 폐지되기 마지막에 그 MBC 기자에 대한 그 탑승기 배제에 대한 정당성들을 강변하는 가운데서 정말 윤석열의 그 무지막지한 그 언론관이 그대로 사실은 노출이 됐어요. 예. 그래서 MBC 기자 탑승을 배제한 이유는 그 결국 그 뭐 바이든 그 욕설 그 파동과 관련해서 이 MBC 기자의 보도는 그 한미 동맹 그 국익을 그 저해하는 보도를 해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응당 취해야 될 조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윤석열 이 대통령의 그 뭐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참 저도 거북스러운데 그 얘기는 말 그대로 그 국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한다면 언론은 거짓 보도도 거짓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윤석열이 생각하고 있는 국익이라고 얘기하는 건 곧 정권의 이익, 그 본인의 이익을 거의 등치시키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과 이 정권의 분리한 보도는 해서는 안 된다. 그 정권의 분리한 보도는 곧 국익에 반하는 보도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대통령이 술자리가 아니고 그냥 기자들 보는 앞에서 이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에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언론들이 그만큼 이제 언론 정신, 기자 정신이 뭔지도 제대로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의 기사나 방송을 못 믿겠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외신을 봅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돼서 BBC라든지 뉴욕타임즈라든지 그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외국 외신들이 한국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외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인터넷판으로 한국판을 만들어서 보고한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기가 막혔습니다. 네. 한국의 뉴스나 이런 소식을 아니 한국의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매체를 보지 못하고 외국의 이런 그 방송이나 신문을 통해서 봐야 된다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어쨌든 그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 반시대적인 언론관을 피력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 부분들을 지적하는 언론이 없는 가운데서 우리 저 시민언론 민들레 우리 오태규 에디터가 도어 스태핑 폐지의 불순함이라고 하는 칼럼을 이번에 게재하셨나요? 예. 오태규 전 한겨레 신문 논설실장까지 하셨죠. 대통령이 하는 말에 언론이 순순히 듣기만 하라. 토를 달지 마라. 그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날 또 그 며칠간 벌어졌던 풍경은 일부 언론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을 뿐 사실 다른 많은 언론사들은 이것은 MBC와 대통령실 간의 문제이다. 이거는 언론 전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저는 그것을 동업자 의식은 혹시 있다 하더라도 동업자 의식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동료 의식, 동지 의식은 없다. 언론에 그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풍경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어요. 입술이 그 망해지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이빨이 시린 법입니다. 저 이웃에 그 불났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 집 불날 줄 모르고 있는 진짜 그런 거죠. 연대가 필요한 진짜 소리데리티 저 근대 국가의 연대성 그게 참 실종된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죠. 누군가 한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은 모든 사람의 정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한 얘기를 했는데 MBC의 조정기 탑승 배제 그 이후에 그 MBC 기자를 그 대통령실 그 기자실에서 그 배제하는 이런 그 촉구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언론 전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 언론사 기자들의 침묵은 많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당선될 때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게 공정과 상식의 회복인데
지난 6개월 동안 공정과 상식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런 점에서 요즘 최근 나오는 얘기가 산불 정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불공정, 그다음에 국민과 소통할 줄 모르는 불통 정권, 그다음에 국민의 불신을 받는 정권. 이분들 교수님께서 제가 그 윤석열 정권을 좀 뭐로 규정하면 좋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보니까 산불 정권이라고 봐야 되겠다. 지금 이제 임배시 그 기자들 자기 그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귀 닫고 듣고 비판적이면 다 봉쇄하고 그 자기가 그 비서보를 하고 이래놓고 다 언론을 탓으로 돌리고 완전 쌩 까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고 이렇게 모든 책임을 프로젝션 투사를 하는 거죠. 다 언론 탓으로 돌리고 어떻게 언론 탓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대우각성을 해야 될 텐데 책임을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검찰권이라는 것은 뒷개처럼 정말 저울추처럼 공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기에게 밉보인 사람들은 그냥 신상태를 기우제식 수사를 이렇게 하고 자기 뭐좀 장모 명백한 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하고 송치하지 않고 이건 뭐 삼척동자가 와도 이거 엉터리구나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구나. 그것도 야당 그 당 대표를 국정의 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절반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그 칼끝을 껴넣어서 그렇죠. 참모들 다 이렇게 구속하고 결국은 다 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장모가 이제 뭐 도촌동땅 사기 사건 관련해서 이제 유조된 장고증명서 발급 이제 그거가 결국은 이제 그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게 장고증명서 위조가 이제 결국은 그 성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불송치가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따른다면 사기 미수는 이제 범죄가 아닌 거예요. 그 논리에 따르면.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법논리가 적용되지는 않죠. 흔히 얘기하는 로얄 패밀리들에게만 사기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제 새로운 이제 결정내가 만들어진 건데 제가 사실은 요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이제 공판정에 참석을 하면은 정말로 눈 뜨고 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뭐 도이치모터스 2011년도 주가 조작할 당시에 그 화천대유의 김만배가 그 김건희 씨 이름이 적혀진 공범들의 진술서를 들고 권오수를 찾아가서 협박을 한 사실을 보도했잖아요. 이건 그냥 법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 이 법정에서 이 김만배가 들고 갔던 공범들의 진술서가 가끔씩 증거 목록으로 이렇게 그 PPT로 이렇게 그 프로젝트로 보여져요. 보여지는데 검사들이 김건희 이름이 안 나오게끔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린다. 김건희 이름 나온 부분들을 가리면서 신문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 윤석열 정권의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이 허울일 뿐인지 그들은 이 정권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안간힘을 쓰는지 그 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데 이 대한민국의 검사들이 저렇게 동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뭐 교수님이 얘기한 이 산불 정권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고요. 지금 또 교수님께서 그 이 윤석열 정권을 최악의 정권으로 얘기하면서 노자님의 말씀을 또 가져오셨네요. 예, 노자가 그 우리 지도자를 네 등급으로 나눴어요. 가장 훌륭한 지도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자연스레 국민들이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하면 되는 편하게 하지 않는 거죠. 자연스러운 것, 무의자의 정치가 가장 다스리지 않는 정치가 최고라고 그래. 그다음 두 번째 칭찬도 인기 얻으려고 막 사업 벌이고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쇼를 하는 거죠 자기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업적과 아시아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두 번째 수준의 지지자고 세 번째가는 두려워하는 거. 이거 말 안 들으면 이게 좀 위태로운 거 아니야? 알아서 기도록 하도록. 그다음 네 번째는 저게 대통령이야 저놈이. 뭐 대통령이 바로 하지 않잖아요. 경과라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사람들 정말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참 곤란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거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산물 중에서 맨 마지막에 민무신분립. 백성들이 믿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나 오래 못 갈 것 같아. 예. 아, 이게 지금 이게 민심을 6개월이 됐는데 이렇게 난장판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국민들이 그 이번에 이태원 참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듯이 앞으로 우리들이 생명을 담보할 수 있고 남북 간에도 지금 그 긴장이 이제 고조되고 있고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회 전체를 앞설고 있는데 불신이죠, 불신. 이래 가지고 이 선장이 이렇게 신통차는데 이거 배가 민중은 그 물이고 선장은 그 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물결이 치면 이게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나다. 민무신 분립이다. 그래서 내가 산불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해봤습니다. 지금 그 두려움과 사랑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도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군주가 시민들에게 두려움이나 사랑을 받으면 된다. 두려움 아니면 사랑이다.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사랑을 받기보다는 두려움을 받는 군주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그것은 피렌체의 당시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어쨌든 간에 상당히 상통하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집권 권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아마 분명히 공권력을 동원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근데 하지만 권력과 폭력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폭력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폭력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를 낮춰야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 이치인 것처럼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권력이 스스로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을 때 권력은 행사하는 것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서 권력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제하는 것에서 우리 권력의 힘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간단하고 역사적으로 많은 어떤 그런 역사적인 그런 많은 그 절대 권력자들의 그 불행한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확인하고 있지만은 이 간단한 이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결코 이것은 이런 식으로의 폭력에 의한 사실상의 폭력에 의한 이 정치, 폭력에 의한 권력의 형성은 결단코 오래가지 못한다. 예. 근데 뭐 교수님이 이제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최악의 지도자는 이제 그 두려움에 기초해서 통치를 하려고 하는 지도자보다 이 경멸,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경멸을 받는 지도자 가장 나쁜 지도자라고 하는 얘기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 니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증오하고 경멸을 구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증오해야 될 적에 대해서는 거꾸로 감사해라. 왜냐하면 증오하는 적과는 싸우다 보면 자신의 인식이 고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경멸하는 적은 감정의 소비만 일어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식의 고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이명재 대표 또 우리 뭐 김준호 선배가 이제 우리가 전두환 뭐 유신 정권들 게다 경험들을 했지만은 전두환이나 유신 정권은 어떻게 보면 경멸의 대상은 아니었어요. 증오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외려 그들과 싸우면서 우리 민주사회가 전반적으로 성장도 했고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 전두환이나 박정희와 또 다른 거기는 증오의 독재자가 아니고 경멸의 대상이 된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서. 그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방송할 때마다 요즘 그 한동훈 상대로 얘기하잖아요. 자신 있으면 기소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경멸의 대상이에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그 나쁜 지도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저는 가슴에 참 와닿아요. 제가 아까 윤 정권의 언론관에 대해서 MB와 유신 독재의 종합판이다, 확대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MB 정권과 그전 유신 정권 또는 50 정권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의 과거의 정권들의 저급한 수준에서의 복제판이다. 전박한 수준에서의 확대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리고 우리 민들레 그 필지인 중에 또 경제 전문가로 최백운 교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최백운 교수님 이제 칼럼에 대해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칼럼을 보내주셨죠? 예. 최백운 교수께서 써주신 첫 번째 칼럼이 지난주에 실렸고요. 여기서 지금까지 6개월간의 정권 교체 후에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한마디로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단어로 말하면은 엉망진창이다. 진창에 엉망진창. 빠졌다. 그런 얘기죠. 오늘 키보드 하나 추가됩니다. 엉망진창. 예.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최백원 교수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 지난 6개월 우리 대한민국 그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인 것 같아요. 최대 리스크는. 국익의 가장 큰 위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이상 우리가 이제 그 국내 현안을 좀 짚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우리 국제 현안도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죠. 네. 예,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문제입니다만 대통령 부인께서 캄보디아에 가서 그 심장병을 앓았던 아이집을 방문하셨죠. 근데 그 사진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무슨 연출한 사진이다 아니다 이런 공방이 오가는데 네. 저는 이제 이 글을 쓰게 된 계기가 그런 일이 처음 벌어지는 공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한국 사회에 너무 많은 의견들이 갈려 있는데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 현상 자체가 좀 불쾌한 거예요. 일반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왜 저런 꼬락서니를 보아야 하나 저렇게 뭐가 진실인지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멸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러한 모독을 당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는데 일단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보시면은 저게 영국의 국내에서 벌어지는 희한한 논란을 더 텔레그래프 신문이 이제 소개를 하면서 두 개의 사진을 이제 합성을 해서 썼습니다. 왼쪽이 이제 대통령실이 배포한 사진이고 그 오른쪽이 이제 오드리 헵번 돌아가신 그 세계 연인이죠. 그분이 이제 그 기아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을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일단 시선을 보게 됐어요. 네. 저 시선들이 뭘 담고 있을까? 근데 오드리 헵번의 시선은 우리가 읽히지 않습니까? 뭔가 아이들이 그렇죠. 이런 상황에 된 거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아이들이 먹을 권리를 그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아픔, 슬픔이 좀 느껴지는데 우리 대통령 부인의 시선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돋보이고 싶음. 근데 일단은 그 첫 인상이 좀 불편하다. 사진을 봤을 때 왜 불편할까? 낯설고 불편하다. 그래서 좀 이유를 한번 나름대로 뒤져봤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이 이제 오드리 헵번이고 오른쪽이 위에 오른쪽이 이제 안젤리나 졸리 미국 유명한 여배우죠. 그리고 왼쪽 아래가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다이애나 비 사진이고 그 오른쪽이 우리 이번에 대통령 부인이 이제 나오는 사진인데 그 이 세 분의 사진을 찾아본 이유는 여당 수석 대변인이 왜 그 헵번과 졸리와 다이애나 같은 거를 우리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세 분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헵번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죠. 유엔 아동기금의 대사로 10년 이상을 활동을 하시고 아이들의 먹을 권리를 챙겨주는 문제에 대해서 평생을 어떻게 보면 싸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졸리는 툼 라이더인가요? 그 영화 라이더 촬영을 계기로 이제 그 캄보디아 클린필드 이후 캄보디아의 참상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동 인권과 그 다른 국제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은 그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인데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진입니다. 서로 시선을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가 위로를 하러 갔으면은 위로받는 분과 어떤 교감의 기본이 바탕에 깔렸어야 되는데 그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다이애나 저분은 그 신데렐라처럼 영국의 왕세자빈이 되셨지만 그런 왕족의 이런 평민이잖아요, 저분이. 그래, 왕족의 생활을 감동해야 되는 그 압력이 상당히 심했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 압력을 피하는 길을 찾았는데 그 길로 찾은 것이 결국 자선과 봉사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왼쪽에 그 난민 그 어린이를 안고 있는 사진인데 두 분 다 표정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 햇번과 그 어린이 등에 업힌 어린이도 역시 굉장히 행복해 보여요. 예. 근데 우리 그 대통령실에 배포한 사진은 왠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저게 조명을 설치했느니 뭐 연출했니 이건 떠나서 일단 부자연스러워 사진을 보라고 주는 건데 그것도 정부가 언론에 배포를 했으면 언론이 보도하라고 준 사진인데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불편할까를 따져보니까 시선이 다른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제 저 사진과 관련해서 저는 한 가지 그 기억을 소환하고 싶은 게 뭐냐면 김건희 씨가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 스스로 다짐했던 게 그리고 대통령 당선 직후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약자들을 보듬는데 다 자기가 정성을 쏟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이미 이제 스스로 자기 다짐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냐고요. 자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게 또 어느 정도 그래도 그나마 대선 전에는 그렇듯하게 들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 스스로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력 그 날조와 관련해서 본인 스스로를 잘 보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력서를 잘못 적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만천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잘 보고 싶으신 마음은 여전히 있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 워싱턴에서 근무할 때 대통령을 했던 그 미셸 그 오바마죠. 미셸 오바마가 저건 전부 다 워싱턴에 있는 그 어린이 병원입니다. Children's Hospital인데 저기를 방문했던 사진들이 각기 다른 계제에 방문한 것인데 무슨 뭐 처음 보는 애기들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근데 무슨 조카나 무슨 뭐 그 옆집 아이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선의 어떤 같은 방향을 보든지 아니면은 마주 보는 건 물론이고 뭐 내가 어린이였다면은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위로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런 종류의 사진을 우리가 보통 보면서 봐왔기 때문에 아까 오드리 헵번이나 안젤리나 졸리나 그 다이애나 비 같은 저런 사진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이번 사진이 또 불쾌하지 않았나, 불편하지 않았나. 저런데 사진들을 찍는데 오드리 헵번이나 뭐 미셸 오바마나 이런 분들은 뭐 전속 사진사를 대동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다이애나 빈 같은 경우에는 영국 왕실 소속이니까 왕실의 일원으로서 왕실 그 사진사가 있겠지만 우리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사진을 보면 그죠? 그런데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요. 문학에서 내용과 형식이 일치될 때 수준 높은 작품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저는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돼요. 이 겉으로는 참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 같지만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자기 윤 정부가 하는 정책이 빈곤 어린이들을 위한 아동이나 빈자들을 위한 예산들은 다 깎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는 그 대통령이 되면 내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그 말을 보이지 않는 곳에 내조를 하겠다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쇼를 하고 앉았고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되고 내용과 형식이 불일치되니까 참 불편한 왜 불편한 거 안 맞는 거예요. 위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보고 참 불편하구나 왜 참 짜증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죄송합니다. 국민 모독으로 제가 이제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 이렇게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이라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생명체로서의 어떤 그런 불편함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진구 기자도 말했지만 바이든이냐 날리맨이냐. 근데 분명한 국회와 이 새끼들이란 말은 대통령실도 인정을 했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정상외교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죠. 물론 상대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근데 그걸 보도했다고 거기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행태라고 이게 대통령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용기에서 탑승 배제를 시킨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들은 귀를 의심해야 돼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성향과 상관이 없이 그거를
바이든으로 들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부는 또 날리면으로 또 정부의 그 설명에 듣고 보니까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뭐 절대적인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게 우리 청취력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청취력을 의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그 날리면으로 들으시는 그 30%는 예, 그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귀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믿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회에 무너지지 않는 30% 콘크리트 지지층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의 귀에 들리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번에 그 빈곤 포르노 사진은 이번에 눈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 눈을 의심하게 하는지 우리가 보면 왠지 불편하고 낯선데 아니다. 자연스러운 사진이다. 또 야당원 한 분이 이제 거기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명을 썼다 안 썼다 했는데 그 갑론을박 왈가왈부를 하다가 결론은 그분이 또 형사 고발이 되셨어요. 야당 의원이. 그러면 이제 시력을 다시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나는 저게 그 낯설게 불편하게 봤는데 저거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그 귀를 닫고 눈을 감아야지만 대통령의 헌법적 그 임무를 우리가 도와주고 격려하는 국민의 자세가 도리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되는 예. 그런 시대에 살고. 부부가 한 분은 귀, 한 분은 눈을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의식하게 그게 신민이고 노예입니다. 신민이고 노예. 네. 그런 점에서 이건 뭐 이런 사안 자체가 벌어지고 여기가 이런 사안이 언론에 소비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걸 봐야만 되는 우리가 어차피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신문이건 방송이건 인터넷 통해서 근데 그 자체가 어떤 국민 모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 예전에 그 누구죠 그 극작가 생각이 언뜻 안 나는데 그 유명한 그 브레이트군요 브레이트가 그 바이마르 헌법 그 1조가 우리 헌법 1조하고 같거든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거기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오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은 어디로 가지? 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게 적이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은 어떻게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국민이 뽑은 지도자인데 이 국민이 뽑은 지도자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정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1조의 정신은 그냥 국민들한테 모든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주권 재민의 정신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윤석열 그리고 이 김건희 정권의 이 무도한 이 난폭 운행들은 이대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지난 이제 대선 후보 과정에서 그 많은 뜻 있는 시민들 또 지식인들이 가장 우려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그냥 서슴없이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얘기했잖아요. 무슨 킬체인 뭐 얘기하면서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이 주일 일본군이 이제 상륙하는 걸 뭐 허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얘기를 해서 저거는 뭐 그냥 아직까지 그 정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실현한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윤석열이 지금 집권하고 난 뒤에 그게 실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한반도 정세가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고 굉장히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는 몰랐는데 주일 미 공군기지에서 긴급 대피령을 내린 모양이에요. 예. 그래서 그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일본 혼슈라 그러죠. 본섬. 일본 4개 섬 중에 가장 큰 본섬 맨 북단에 있는 그 미 공군기지인데요. 이것이 그 미사와 기지죠. 미사 기지에 지난 18일 날 오전 8시쯤이었나요? 그 북한이 그 괴물 ICBM이라 그러죠. 여태까지 발사한 ICBM 중에 가장 성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괴물 ICBM을 발사했을 때 그 홋카이도 방향으로 아마 갔는가 봅니다. 그 ICBM이 그때 이제 그 미사와 기지 사령관이 이제 전 장병들과 근무자들 민간인들도 있죠. 근무자들에게 예비적인 조치다, 뭐 실제 상황이다, 뭐 이런 긴급히 대표를 한 건 아니고요. 현재 예방적인 차원에서 명령을 내려놓으니 가까운 그 대피 그 공간을 찾아서 일단
거기 머물러라. 별다른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런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일본 분들이 죄송합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가라 그러면은 일본 정부가 제2얼라시랄이죠. 그 비상 그 경계 시스템 발동을 해서 주민들 핸드폰이나 이런 마이크 확성기로 이제 그 알랏을 하고 이제 대피를 지시하는 건 봤는데 미군이 그리고 미 공군이 일본에 주둔한다고 하더라도 미 공군이 왜 그랬을까 그래서 뒤져봤더니 저 같은 기지에서 10월 4일인가요? 그 일본 열도 상공 위로 북한이 미사일 쐈을 때도 역시 같은 대피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것이 미사일이 통과하는 경로고 또 그 일본 정부 방침이 그러니 주둔국 정부의 방침에 그 부응하는 어떤 그런 성격도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찌됐건 2019년에도 한번 그랬다는데 올해 들어서 2번이나 지금 미 공군 그 기지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저 기지가 기지에 종사하는 분들이 군인과 민간인을 합해서 13,500명입니다. 적은 규모가 아닙니다. 네. 저분들이 일제히 대피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북한의 이번 ICBM은 좀 과거와 다른 단순한 그냥 위력과시로 보기는 또는 뭐 대화를 압박하는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이미 그 시효가 끝난 해석이죠. 그런 식의 이른바 전문가 그룹에서 그런 식의 어떤 실질적으로 좀 군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월 2일 날 그 북한이 왜 그 20여 발의 미사일을 쐈고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발표에 따르면은 2일부터 5일까지 나흘 동안 총 38발의 미사일을 본인들이 발사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미 공군이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이 진행 중이었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무력을 내보이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원인을 한미가 제공했다고 뭐 주장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죠. 서로 똑같이 이제 무력 시위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미 합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북한이 그 2010년 10월에 보여준 이후에 이제 계속 성능을 개선해 왔다가 몇 번 발사 실패했죠. 1단 분리된 다음에 떨어진다든지 2단 분리가 됐는데 충분한 속도가 나지 않아서 다시 비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든지.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북한이 내보인 ICBM 중에서 가장 성능이 높은 최대 그 사거리가 15,000km인가요? 그래서 15,000km 미국 본토까지 미국 본토를 워싱턴이나 뉴욕을 포함한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것이 입증이 됐다. 이게 북한의 주장인데 이게 국내 언론에는 사실은 이 ICBM 발사 성공하고 난 뒤에 이제 김여정이 막 이 감격에 겨워서 막 막 이렇게 부르짖는 이렇게 환호하는 이제 그런 사진 또 뭐 김정은이가 딸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부인 이설주하고 같이 그 참관하는 사진만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주일 미공군 기지에 긴급 대피령을 내린 부분도 이거는 언론에 잘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걸 계기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11월 달부터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나흘 동안 38발을 쏘고 또 다시 한미 합헌이 없는데도 자기들 ICBM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 이제 이런 미사일을 발사한 거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기사를 한번 작성을 해봤고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죠. 그분이 24일자로 담화에서 험악한 말들을 해놨는데 북한의 공식 매체 또는 공식 기관에서 내놓는 어떤 메시지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뭐 이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밑에 깔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프로파간다가 의도가 있는 것이고, 뭐 민주주의 정부도 마찬가지죠. 뭐 메시지를 냈던 의도가 있어 내지만 북한이 내는 그런 메시지에는 의도가 있어서 내는 것들이고, 그거를 작부에 매달려서 뭐 그렇게 대응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기에 관한 한, 특히 ICBM이나 핵무기에 관한 한 북한은 자기들이 실제 갖고 있는 능력보다 몇 단계 위를 성취한 거로 선전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겠죠. 무력을 자기들이 강조를 해야지 자기들이 강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 11월에 이미 그 화성 15형 미사일을 ICBM 발사를 하고 우리는 이제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 선언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완전한 거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핵탄두가 실리지 않은 미사일을 쏜 거잖아요. 실제 핵탄두를 싣고 그것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에 다시 진입할 때 그때 그 압력과 그 마찰을 견딜 수가 있느냐 이건 입증이 안 됐다는 게 이제 뉴욕타임스가 그 전한 미국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인데 그러니까 곧 북한의 어떤 메시지, 성명, 담화 이걸 그대로 해석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사실은 뭐 저도 그래요. 그 미국 뭐 북한의 뭐 미사일 뭐 봐서 뭐 핵실험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이제 자주 있다 보니까 그냥 무덤덤해졌고 이번에도 이제 ICBM 발사 성공하고 난 뒤에 막 윤여정이 막 울부짖는 표정 이런 거 그냥 그런가 보구나라고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 주일 미 공군 기지에 긴급 대피령을 내린 거 보면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한반도에 엄청난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볍게 넘길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아까 그 지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저기 왼쪽에 보면 저기 일본 본섬의 맨 위에 저기가 이제 미사와 기지가 있는 그 지역이고 그 맨 오른쪽이 이제 기지 사령관이 내렸던 그 긴급 대피령 긴급 대피령 이후에 40분 뒤에 다시 이제 저기 페이스북 그 메시지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제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추가 위험이 없으니 이제 해제한다. 하여튼 긴급 대피령을. 가운데는 그 기지에 있는 그 미 공군의 주력 그 전투기들입니다. 어쨌든 뭐 윤석열식 그 안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서 한반도 그다음에 우리 이제 안보를 추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윤석열식 그 미일 동맹에 대한 추구 결과가 지금 거꾸로 지금 북한에서 엄청난 지금 성능이 개량된 ICBM 발사 그리고 스스로 그 미 공군 기지에 긴급 대피령을 내릴 만큼 군사적인 긴장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지금 이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부연하면은 이번 그에는 시험 발사를 통해 성능 개선을 했고 성능 개선을 입증을 했고 그 입증된 결과를 토대로 다음 수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 ICBM 발사하는 부대 편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또 실전에 배치하게 한 어떤 움직임들이 아마 내년 초도 있지 않을까. 점점 군사적인 긴장은 고조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뭐 주가 지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기 회복은 점점 더 우리 전부 민생 전체에다 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죠. 이런 게. 약간 지도를 좀 넓게 읽어서 세계적으로 보다 보면은 2017년도에 한반도 전쟁이 나냐 안 나냐 할 때와 지금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당시는 전 세계에서 한반도가 가장 그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최우선 외교안보 사안으로 두고 이거를 해결하겠다. 아니면 뭐 화용과 분노라는 얘기도 했지만 뭐 끝을 강화하고 각오하려도 하겠다 이런 얘기 각오들을 보였고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공동 대응 방안이라는 걸 만들었었죠. 러시아와 중국이 일단 뭐 쌍중단 한미가 합훈을 중단하고 북한은 ICBM이나 탄도미사일이나 핵실험을 중단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중재 노력도 많이 기울였는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올 2월 말에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를 둘러싸고 미국은 뭐 병사를 보내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러 간의 어떤 대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토, 유럽 동맹국들을 하나로 엮어내서 소련을 러시아를 이제 저지하는 어떤 그 전선을 만들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이고 또 러시아에 이제 무인기를 공급한 것으로 그 미국이 지목한 이란은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란 핵무기 핵 협상이 트럼프 때 깨졌고 원래 돼 있던 거를 트럼프가 깼고 바이든이 돼서도 아직도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을 다녀간 그 사우디의 그 빈살만 왕세자 그분이 사우디의 사실상 국가 원수로 있으면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석유 증산 요구도 뭐 듣지 않고 있고 직접 바이든이 찾아가기도 했습니다만 리야드를 방문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이런 것이 훨씬 더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지난 14일 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아마 오프라인에 처음 했을 겁니다. 두 분이 만나신 게 시진핑과 이제 그 바이든이 만난 게 처음인데 그 직전까지 미중 관계가 하도 험악한 그 일을 많이 노출을 해서 그 양안에 중국과 대만 간의 양안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날까라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네. 우리는 좀 덜 느꼈는데 우리는 이제 북한 쳐다보니까 우리만 보고 있지만 세계는 그 한국 말고도 한반도 말고도 다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것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아마 제대로 대화 채널이 없었는가 봐요. 미국과 중국 간에. 근데 시진핑과 바이든이 각급 단계에서 대화를 복원하자. 네네. 이런 그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일단 뭐 불은 껐다. 고들 보고 있지만 그 양안에서 갈등이 다시 일어날 그 가능성을 미국은 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미중이 이 미중 정상회담의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그 미중 간의 갈등과 대결을 장기적으로 보자.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미뤄놓은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중국이 가장 큰 우선순위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몇 단계 지난 다음에 아마 북한 문제에 관심들이 있을 겁니다. 네. 예, 참 뭐 이 한반도 그 평화에 이제 얼마 전에 문재인 정권만 해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정부가 조종자 역할, 너무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걸 그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그 또 윤석열 정부는 뭐 조롱의 이제 대상으로 삼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지난번 G20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그 대통령이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른 정상들이 이제 막 그 각국의 정상회견을 하거나 하는 걸 물끄미 말아보고 막 김건희가 이제 막 그 나가서 당신도 좀 해보라고 떠미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국제 그 외교 무대에서 철저히 무시당하고 고립되어 있는 우리 한국 정부의 위상을 그대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게 단순한 왕따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거는 아무런 할 일이 없고 오로지 그냥 미국과 일본의 그냥 동맹 강화만 그냥 반복적으로 부르짖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오늘 모처럼 우리 또 이 노자의 또 그 오랜 동안 연구를 해오신 대학자인 우리 또 김용 교수님 그리고 국제 또 외교안보 쪽에 오랫동안 또 취재 기자로 전문성을 또 보여주셨는데 김진호 기자님 모시고 아주 격조 높은 그리고 그 어떤 언론에서 레거시미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얘기들을 나눈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정치 검사들에게 납치되어 있던 공자님과 노자님을 한번 다시 우리 스튜디오에 모신 거 아주 또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그때 어떤 레거시미에 대해서 볼 수 없는 목소리들이 저희 이제 민들레에 계속 좋은 이제 기사와 칼럼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많은 독자들의 응원이 지금 쇄도하고 있다면서요? 네. 민들레를 만드는 것은 이제 3대 축입니다. 네. 우리 민들레 편집국, 그리고 우리 김영 교수님과 같은 칼럼진들, 그리고 또 시민들, 보통 시민들입니다. 보통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우리 민들레에 대한 기대와 응원의 메시지들을 몇 가지 뽑았는데요. 공교롭게 맨 처음에 보이는 저 김주대님은 시인으로 유명한 분인데 무명의 인물은 아니죠. 이분이 이제 보내온 보내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페이스북에 쓴 것을 저희가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시민들의 글을 한번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죠. 생전 처음 들어본 시민 언론 민들레는 이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인정과 응원의 대상이 되었다. 박미연님은 길을 잡고 잃어버리는 시민과 언론의 등불이 되어주길. 그리고 DJJ 리님은 민들레의 강한 생명력이 악의 무리들 속에 뿌리내려 그 악을 물리치는 사자의 이빨로 빛나기를 바랍니다. 독일어로 레벤짠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인용을 하셨네요. 크리스파라고 하시는 분이 이분이 참 민들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소원을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외국에 사시는 분입니다. 해외에서 그 바다를 넘어서 이렇게 민들레에 대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다음에도 이분은 이태원 사업자를 떠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원절구 1시까지 저게 독자들이 지금 만드는 지금 그래서 콘텐츠인 거죠? 또 지피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씀, 이름을 부르는 일에 관하여 사실 이런 시민들의 이런 기대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편 저희들에게 힘이 나는 일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저희들에게 우리가 이런 격려와 응원을 받을 만큼 그만큼의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한편 참 과분한 말씀들이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성원에 갚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의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민들레 들판을 통해서 시민들의 육성을 많이 담아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말씀, 저희들을 한편 응원하시기도 하고 또 한편 질책하는 말씀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민들레 지금 출범한 지 2주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이제 흥원해 주시고 민들레 들판을 통해서 이 민들레 독자분들이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그 문자와 또 그 전화로 이렇게 뭐 송원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민들레가 안정적으로 지금 우리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후원이 제일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들레 1만 구독자 만들기 후원 계좌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민들레 1만 구독자 후원 만들기 ARS 후원 1877-1922 그리고 문자로 010-248-2569로 문의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후원 계좌는 우리은행 1005-004-425784입니다. 앞으로 민들레가 저희 더탐사와 함께 오늘 우리 김여은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그 정명과 정론이 실종된 시대에 언론으로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 언론으로 제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은 후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좀 아쉽지만 마감할 겁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저렴한 가격, 전 제품 무료 배송, 더 탐사몰을 이용해 주세요.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요.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